안녕하세요.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오픈 AI가 주식시장을 지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접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JD 부장부서 34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PPI, CPI 앞두고 정중동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9% 올랐으나 S&P 500 지수는 0.02% 하락했고 다우존스 지수는 0.21% 하락하며 3대 지수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오픈 AI가 주식시장을 지배. 오픈 AI 사람처럼 말로 대화 새 AI 모델 GPT-4o 전격 출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오픈 AI가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챗GPT-4o라는 챗GPT 새로운 버전인데 영화 허에서와 같이 말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음성을 직접 인식하기 때문에 텍스트 인식에 GPT-4보다 응답 속도가 빠르고 비용은 반값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어제 장외에서 1% 넘게 올랐으나 결국 소폭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픈 AI는 구글과 같은 다른 인공지능 개발사의 기술력보다 더 격차를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 오픈 AI 계약 임박, 아이폰 시리 챗 GPT 심을까? 애플은 어제 인공지능 폰이 나온다고 하면서 1.76%가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폰은 애초에 보도가 되었던 구글의 제미나이가 아닌 오픈 AI의 챗 GPT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글은 어제 주가가 힘이 없었으나 막판에 약간의 상승하며 끝이 났죠. 구글은 그래도 막판에 상승한 이유가 오픈 AI가 구글에 대항하는 검색 엔진을 보여준다 했는데 막상 까보고 나니 음성 인식 기반의 인공지능이라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내일 같은 시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지수가 앞으로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주가를 올리려 돈을 풀고 있는데 미국은 결국은 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지표가 낮아져야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주가가 올라 경기가 좋아지는 듯 보입니다. 결국 주가의 상승은 물가 지표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0%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주가에 한참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오픈 AI가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듯 보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일본이 박살난 이유, 한국이 박살날 이유. 일본은 1985년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대일본 무역 적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없애고자 엔화 절상을 강제한 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5년 당시 일본의 엔화는 달러당 240엔이었는데 1988년에는 120엔으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동안 수출로 엄청난 수입을 거둘 수 있었던 일본은 미국의 의도대로 엔화의 달러엔 환율이 높아져 가치가 높아져서 수출 기업은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을 하는데 3년 만에 단가가 2배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은 토요타가 렉서스와 같은 고급 세단으로 환율 효과를 돌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렉서스가 팔려봐야 얼마나 팔립니까? 그렇다면 일본이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1991년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일본은 초호황 시기였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어도 일본의 GDP는 오히려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GDP 상승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1985년은 4.9%였는데 전년 대비 GDP 증가율이 1989년에는 23.7%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본의 GDP가 늘었을까요? 이유는 일본의 저금리 때문입니다. 1987년 미국은 주식시장의 블랙먼데이를 맞고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에게 저금리 정책을 펴라고 요구를 했죠. 저금리 정책을 펴면 일본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은 물건을 수출하는 것인데, 수출을 하려면 공장을 증설하고 제품을 만들고 인력을 고용하고 재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금리 정책을 펴면 기업이 수출보다는 돈을 빌려 부동산 사는 것이 쉽게 기업의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5년서부터 1991년까지 일본의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1995년 12월 일본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5%에서 1987년 2.5%로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미국의 기대대로 일본의 기업은 수출보다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시대 차익을 얻는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극에 달했죠. 그러자 부동산 거품이 심해지자 일본의 중앙은행은 화들짝 놀라 1989년 5월에 가서야 기준금리를 3.75% 올리기 시작했고, 1997년 7월 이미 주식시장이 붕괴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 무려 7%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버블 경제가 무너졌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디플레이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오로지 플라자 합의에 의한 버블 경제 붕괴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빠졌을까요?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세계화 인터넷 그리고 중국 때문에 증폭되었고, 10년이 끝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더 20년이 더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제조업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한때 소니, 도시바, 산요, 샤프, NEC 등 내노라하는 전자 강국이었습니다. 어디 전자뿐입니까?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등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제조업이 잘한 것은 바로 수직통합형 생산 방식입니다. 수직통합형 생산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에서 모든 공정을 끝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철강은 현대제철에서 만들어 자동차 강판을 만들고,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대고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최종 조립해서 현대글로비스에 의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오면서 생산은 수직통합형 생산 방식에서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이란 하나의 대기업이 상품 설계와 디자인을 하고 다수의 협력 기업이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애플이 애플폰을 만들 때 상품 설계와 디자인은 애플이 하고요. TSMC가 반도체를 만들고, 그리고 코닝이 유리를 만들고,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를 맡고, 최종적으로 폭스콘이 스마트폰을 조립해서 세상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입니다. 애플과 현대차의 차이는 핵심 기술 이외에도 모두 아웃소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2001년 4가지 조건이 맞춰지면서 비로소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4가지는 첫 번째는 인터넷, 첫 번째는 PC, 두 번째는 인터넷, 세 번째는 세계화, 네 번째는 중국입니다. 첫 번째는 PC인데요. 예전에는 수백억 원대 하는 대형 컴퓨터가 1980년대 개인용 PC가 세상에 나오면서 개인용 PC 시대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인데요. 미국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지자 군사용 시설이었던 아르파넷을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이죠. 세 번째는 세계화인데요.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탈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면서 세계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열렸죠. 네 번째는 중국인데요. 세계 공장 중국이 WTO에 2001년에 들어오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물건을 싸게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4가지 중 마지막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의 퍼즐 조각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애플 본사에서 인터넷과 PC로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고 주문을 넣고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폭스콘이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을 만들고 세계로 뿌리는 방식이죠.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주도해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는 세계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으로 가장 수혜를 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애플이죠.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으로 애플은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며 결국 세계 시총 1등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애플은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생산 설비와 조립을 폭스콘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은 수직 통합형 생산 방식의 기업입니다. 수직 통합형 생산 방식은 기업은 주가가 오르지 않죠.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는 2010년 약 38,000원 하던 주가가 2024년 5월 14일 현재 1,640원입니다. 2010년보다 무려 약 71%가 감소한 것이죠. LG 디스플레이는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장치 산업이라는 한계 때문입니다. 장치 산업은 꽤 큰 약점이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패널 생산으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주주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오르죠. 그러나 LG 디스플레이는 돈을 벌어도 주주 환원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서 그 돈으로 다시 생산 설비를 늘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지속적으로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주주 환원이 안 되고 생산 설비에 재투자되는 악순환이 지속이 되니 주가가 오를 틈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등 장치 산업이 모든 제조업이 겪는 딜레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최대 이익을 거두고 공장 증설 발표를 할 때 모든 주식을 내던져야 합니다. 그때가 고점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공장이 완공되는 2년 후 엄청난 돈이 들어갈 터이고 그때까지 공장 증설에 쏟아부어 이익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희한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은 극심할 사이클을 탑니다. 반면에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을 택한 애플은 어떨까요? 제조업의 단점인 장치 산업은 모조리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죠. 즉 공장 증설과 같은 골치 아픈 일은 폭스콘, TSMC,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등이 하고 인력 고용도 그들이 합니다. 애플은 돈이 안 드는 브랜드와 디자인, 핵심 기술에만 집중을 하니 큰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매년 새로운 제품을 9월에 내려오면 주가가 크게 오르죠. 주가가 오를 때 자사주 소각과 배당 같은 걸 하니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그렇다면 어떻게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애플이라는 럭셔리 브랜드 파워 덕분입니다. 세계인이 선망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에어팟 등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정리하자면 세계는 2001년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세계의 공장이 생겼죠. 따라서 인류 브랜드가 있는 기업은 수직 통합형 생산 방식에서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고 수평 분업은 엄청난 이득을 거둘 수 있었으며 결국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품 기업도 공장은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에 있죠. 명품 기업 대부분도 수평 분업 방식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나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때 가전 왕국이었지만 이것을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에 내주고 소니, 도시바, 샤프 등은 이류 제품으로 밀리거나 망했습니다.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한국, 대만에게 선두를 내주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은 도산을 했죠. 조선은 한국, 중국에게 선두를 내주었고 제철 석유화학도 밀렸습니다. 지금은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생산만이 일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 기술이 필요 없어지는 전기차 시대가 온다면 일본은 중국과 테슬라에 밀려 자동차 기업마저 몰락할 수 있습니다. 즉 세계적인 수직 통합형 생산 방식의 강자였던 일본은 세계가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며 몰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으로는 제조업 기업에 한정됩니다.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미국은 수평 분업형 제조업의 강자인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과 같은 수평 분업과 관계없는 PC, 인터넷만으로 성공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는 수평 분업형으로 생산과 조립을 아웃소싱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은 공장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과 PC의 IT 혁명으로 공장마저 필요 없는 산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들 기업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 기업에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챗 GPT 등 인공지능과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브랜드까지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혁신 기업들 뿐입니다. 어도비, 우버, 넷플릭스 등등 혁신 기업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플라자 합의에 의한 버블 붕괴 때문에 일시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지며 시작되었지만 그 기간은 10년 뿐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간은 수평 분업이라는 세계의 주류 흐름을 놓친 일본 기업 때문입니다. 수직 통합형 생산 방식의 강자는 현재 중국입니다. 그러나 수직 통합형 생산 방식으로는 큰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직 통합형 생산 방식으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좀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 중국의 수직 통합형 생산 방식을 따라갈 수 없죠. 게다가 한국은 브랜드가 없어서 수평 분업형 생산 방식의 미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기술력 장벽이 낮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에게 빼앗기며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모두 다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등이 이미 중국에게 따라잡혔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런 산업까지 중국을 견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중국의 저가 공세는 물가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겨우 반도체나 전기차, 2차 전지와 같은 친환경 등과 같은 미국의 핵심 가치에 부합할 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뿐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 올 수 있는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 한국 전자산업 상 1위 꿰차는 중국과 부활하는 일본 한국 너클해커 위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도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디플레이션에 빠졌을까요? 경제학에는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또는 생산 요소가 가격, 균등화 정리는 폴 세뮬슨이 경제학 이론으로 상품에서 임금률이나 자본 지대와 같은 동일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국제 무역의 결과로 국가 간에 균등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렵죠 말이. 즉 중국이 한국, 일본과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한다고 칩시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만든 것처럼 같은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즉 기술이 같다면 시장 가격은 같아져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임금인데요. 중국만큼 한국, 일본의 인건비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은 경쟁력이 없어지죠. 따라서 세 나라의 임금 수준은 중국과 동일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국에게 기술력이 따라잡힌 생산 품목은 중국의 임금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은 정부에서 가능성 있는 산업이라면 엄청난 보조금을 때려 넣어서 인건비, 공장 부지, 이자 등등 혜택을 주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손댄 산업 중 망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까? 전통 제조업인 조선철강 등을 비롯해 태양광 패널, 풍력, 전기차, 2차 전지 등과 같은 친환경 제품까지 모두 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과 경쟁하려면 한국, 일본은 중국의 인건비만큼 낮추거나 아니면 중국에 공장을 두어야 합니다.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에서처럼 애플, LVMH와 같은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거나 인공지능의 챗 GPT와 같은 넘사벽의 기술력으로 중국을 압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기업은 앞으로도 미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래도 한국 기업에 투자할 것입니까? 한국은 중국에게 반도체를 비롯해 모든 산업에 걸쳐 따라잡히는 순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 되고 잃어버린 30년을 맞았습니다. 일본은 1989년 미국의 1인당 GDP가 65%까지 근접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버블 붕괴와 수평 분업 방식의 흐름을 놓치면서 잃어버린 30년간 헤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225 주가지수는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 한때 고점 대비 85%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일본처럼 선진국이 되지도 못했고요. 한국 주식이 아닌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내가 내 노후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제인데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오픈 AI가 주식시장을 지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